저는 오늘 남편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3번이나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최선희, 시골 종갓집 며느리이자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입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30년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30년을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김장철이었거든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째 똑같은 새벽, 똑같은 김장날. 어둠 속에서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익숙했습니다. 며느리 손은 짜. 어김없이 안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4세 노인이 새벽부터 부엌을 감시합니다. 며느리가 양념에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젓갈을 아끼는지 확인하려고요. 귀는 밝아도 손발은 불편하니 직접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안방에서 소리만 지르십니다. 저는 대답만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마당에는 절인 배추 100포기가 널려 있었고 저는 묵묵히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찬바람에 손끝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 따가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집 종부는 김장도 혼자 해야 합니다. 친정 식구도 부르면 안 됩니다. 동서들도 부르면 안 됩니다. 며느리 혼자 하는 게 정성이라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했습니다. 28배 새댁이 100포기 김장을 혼자 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만 했고 시동생네는 형수님은 능력자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했습니다. 30년이면 적응할 만도 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치통을 장독대 옆으로 옮기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발에 뭔가 걸렸거든요. 자세히 보니 장독대 받침돌 틈새에서 검은 비닐 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장독대는 시어머니의 성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함부로 손 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장독대에는 조상님들의 기운이 담겨 있다면서 청소조차 시어머니가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 곳에 웬 비닐? 주위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방에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잡아당겼습니다. 묵직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토지명의 변경 신청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류에는 시어머니의 논밭, 이집 대지, 뒷산, 심지어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까지 전부 남편 이름으로 옮기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 시어머니의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죽어서 나눠준다고, 2 아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겠다고, 큰아들이 종손이니 집은 물려받되 나머지 재산은 반반 나누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아들네도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도시에서 살지만 명절 때마다 내려와 어머니께 효도했습니다. 시누이도 틈틈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인 제 남편 앞으로만 전부 옮긴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뒷장을 넘겼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감도장까지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필적도 시어머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손이 떨려서 글씨를 잘 못 쓰십니다. 그런데 이 서류의 서명은 너무 또박또박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다시 비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묻은 고춧가루가 땀과 섞여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김치통 옆으로 가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갈 그릇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러냐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요즘 어머님이 서류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했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걱정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요. 평소에 남편답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계속 그 서류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장, 남편의 이름, 그리고 장독대 밑에 숨겨진 서류.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장독대 및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급식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수발을 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뿐이었습니다. 명예 변경 신청서, 2달 전 날짜, 시어머니의 도장,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 방을 함부로 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논밭 세 필지가 이미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등기일자는 5년 전. 그때를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셨던 그 2달.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말도 못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위임장 5년 전 작성. 시어머니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5년 전 발급. 모든 서류가 시어머니가 의식불명일 때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류 뒷면에 연필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상가 건물 유미정 명의로 이전 준비. 유미정.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언급하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오늘 유미정 씨가 커피를 사줬다느니, 유미정 씨 덕분에 계약이 잘 풀렸다느니. 처음에는 그저 회사 동료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퇴근하고 샤워를 먼저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보통은 저녁을 먼저 먹는데 그날은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유미정 씨는 참 복이 있어 보이더라며 얼굴도 곱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뜻이었습니까? 남편은 회사 일로 인사드리러 왔었다며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휴대폰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금 해제도 쉬웠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유미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1시간 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웃음 보고 싶네요.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형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 어머니께서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곧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말.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유미정과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다는 말,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는 말, 부인께는 언제 말씀하실 거냐는 질문, 때가 되면 말하겠다는 대답.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오빠라는 호칭, 모텔 사진 이야기, 출장 때 또 만나자는 약속, 예쁜 속옷을 준비하겠다는 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진함을 열었습니다. 유미정과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호텔방에서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내용, 카카오톡 대화, 사진들,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에 등기소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논밭 5필지 5년 전 남편 명의로 변경, 시내 상가 건물 3년 전 유미정 명의로 변경, 대지 일부 2년 전 남편 명의로 변경. 모두 시어머니가 아프셨거나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5년 전 뇌출혈, 3년 전 폐렴으로 입원, 2년 전 치매 초기 진단.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장 약할 때마다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의 여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복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던 병원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 2019년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 명의 변경 서류 날짜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바람 증거도 더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2박 3일 부산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대화 내용 중에 다음 출장 때 또 만나자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아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탐정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텔에서 사진을 찍어오면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하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호의 도움으로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예약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객실 타입은 스위트룸. 예약자 명단은 남편과 유미정 2명이었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남편과 유미정이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진, 객실 복도에서 포옹하는 사진, 다음날 아침 함께 조식을 먹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병원 의료 기록, 남편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 캡처, 남편과 유미정의 사진들, 호텔 예약 확인서, 탐정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유미정의 통장 거래 내역.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금 주는 유미정. 하지만 통장은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남편이 매월 200만 원씩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총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냐고. 남편은 피곤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부산은 어땠냐고, 혼자 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동의하신 건지도 확인해야 했고 변호사와도 상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5년 전에 논밭을 아드님께 물려주셨냐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보셨습니다. 논밭은 자신이 죽어야 물려준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상가 건물도 넘기셨다고 하자 그건 자신의 노후 자금인데 왜 넘기냐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과 재산 소송 모두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시어머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도 범죄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유미정에게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고 그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여자에게 넘겼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아들 지호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35살 서울에서 작은 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아들이 갑자기 내려온 이유는 김장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전통 김장 콘텐츠가 뜬다며 한 번만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하는 김장, 누가 찍든 상관없었습니다. 지호는 아침부터 카메라를 들고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장독대, 절인 배추, 양념 버무리는 제 손까지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점심때쯤 지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괜찮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장독대 밑에서 발견한 서류 이야기, 5년 전부터 명의가 바뀐 재산 이야기, 유미정이라는 여자 이야기, 30년간 참았던 서름까지 전부. 지호는 분노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니, 할머니 재산을 훔쳤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다 모았다고
등기부등본도 떼어봤고 문자 내용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다고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저는 그저 김장 영상이려니 했습니다. 사흘 후 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호는 제가 김장하는 모습이 너무 진정성 있게 나왔대요. 댓글이 수천 개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엄마 손맛을 배우고 싶다고 한답니다. 신기했습니다. 30년간 당연하게 해왔던 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영상에 제가 장독대 앞에서 봉투를 줍는 장면이 3초간 찍혀 있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최선혜 씨 영상 봤냐고. 유튜브 스타래요.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대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30년간 무시받던 제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이 집으로 찾아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며 김장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유명해졌다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의외로 좋아했습니다.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2주 후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영분 47초에 할머니가 뭘 줍는데 혹시 뭔지 궁금하다고. 그 댓글에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궁금했다고. 장독대 밑에서 뭔가 꺼내시는 것 같던데 혹시 전통 비법이 담긴 거 아니냐고. 확대해보니 서류 봉투 같다고. 지호가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에 대해 물어본다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장독대에서 서류를 꺼낸 장면이 찍혔다니. 그날 밤 남편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뭘 본 거냐고. 그 서류 어디 있냐고. 돌려달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왜 돌려줘야 하냐고. 시어머니 재산을 몰래 빼돌린 증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부부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동생이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만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혹시 어머니 재산을 형님이 미리 받으셨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며느리는 형수님이 주운 서류가 명예 변경 서류라는데 유튜브 댓글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댓글에까지 그 이야기가 퍼졌다니. 시동생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재산은 반반 나눈다고. 그런데 형님이 먼저 챙기신 거냐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셔서 소리치셨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냐고. 자신이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이야기를 하냐고. 하지만 시동생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5년 전부터 형님 명의로 다 바뀌어 있다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상속세 때문에 미리 정리한 거라고, 나중에 다 나눌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연히 찍힌 3초의 장면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소동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동생네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안방에만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남편이 내뱉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유튜브나 찍고 동생한테 고자질하고 대체 뭘 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당신이 한 일이 드러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이혼하자고.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대신 시어머니 재산부터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자기 거라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주신 거라고 우겼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유미정한테 준 돈도 돌려받아야겠네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3년 동안 재밌게 노셨네요. 시어머니 돈으로. 남편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요. 이혼 소송 준비 끝났습니다. 남편은 당신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라고, 30년 만에 정신 차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남편 잡는 게 여자복이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을 지키려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고, 가정이 중요하다고, 아들이 조금 실수했으면 덮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실수가 아니라고, 5년 동안 어머님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고, 그것도 다른 여자 명의로 넘겼다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주면서 바람을 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미정과 남편의 문자 내용, 호텔 사진들, 통장 거래 내역을 차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시더니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탐정을 고용해서 확인했다고, 출장 간다고 하고 부산 호텔에서 2박 3일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무너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러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다른 여자 이름으로 돌렸어? 그것도 내 정부한테? 이 불효자식아. 남편은 오해라고, 유미정 씨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한테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준 거야? 호텔도 같이 가고? 시어머니는 탐정 사진을 남편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내 애비가 평생 모은 재산을 딴 여자한테 넘기고 내 마누라 뒤통수 치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확한 명의도용이라고,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로 재산 환수 소송,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유미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저는 모두 진행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영상통화로 참여한 아들 지호까지. 저는 법무사와 상담했다고, 세 가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 재산 환수, 둘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셋째 유미정에게 준 돈 반환.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끝까지 가려느냐고, 이혼해도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원이 결정할 거예요. 3년 동안 바람 피운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지호가 영상통화로 덧붙였습니다. 아빠, 이미 늦었다고. 탐정 사진, 호텔 예약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다 있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이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병원 의료 기록, 등기부등본, 휴대폰 문자 내용, 호텔 사진,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범죄와 부정행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과 나눠야 해서 미리 자기 명의로 돌렸다고, 유미정과는 연인 관계이고 3년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얼굴 보기도 싫다. 당장 나가. 남편은 저에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에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이혼 소송 취하 안 해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 재산 다 날릴 뻔했어. 그리고 그 불효자식이 나를 얼마나 우롱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고소 이후 일주일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호의 유튜브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댓글창에는 우리 집안 이야기가 상세하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정리해서 올렸고 그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지킨 사연, 바람핀 남편 고소.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남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건설 자재 유통 회사를 운영했는데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소문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유미정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혼 소송까지 걸리자 유미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건물을 유미정 이름으로 돌린 것, 3년간 매달 준 돈,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 모든 게 증거로 남았지만 정작 본인은 잠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미정은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직장도 그만뒀고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30년간 교회 장로였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로님이 어머니 재산을 훔쳤대요. 다른 여자도 있었다면서요. 호텔까지 같이 갔대요. 주일 예배 후 사람들은 남편을 피했습니다. 악수를 청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사님도 남편을 따로 불러 상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장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쌓아온 명예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이혼 소송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유미정하고도 끝났다고,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 돌려놓겠다고, 유미정 명의로 된 것도 찾아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고소 취하도 이혼 소송 취하도 안 돼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명예가 있잖아.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라고. 회사도 망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저는 빨래를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명예는 정직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스스로 버렸죠. 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산보전 명령서하고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보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2주 후로 잡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명의 이전 무효 소송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그리고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원 직원이 떠나고 마당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끝까지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30년 산 게 아무 의미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있었죠.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큰 거예요. 30년을 믿었는데 당신은 5년 동안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잖아요. 그것도 시어머니 돈으로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이 자기한테도 연락했다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이혼 소송도 취하해달라고 빌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동생분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은 형수님 편이라고, 형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라고, 어머니와 자신을 속였고 형수님도 배신했다고 끝까지 가라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라고, 그리고 형이 다른 여자 만났다는 것도 몰랐을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2주 후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건너편에는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설명하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3년간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호텔 사진, 문자 내용, 금전거래 내역이 이를 증명한다고,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그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3년은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고, 그리고 피고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태라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고가 원치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네. 더 이상 피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재산 환수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법무사가 원고 측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남편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불명일 때 처리된 서류들, 병원 의료 기록, 모든 것이 남편의 범죄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무단으로 처분한 모든 재산의 명의 이전을 무효로 하고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유미정 명의로 된 상가 건물도 시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저는 기꺼이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의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84세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쓰러졌을 때 정신은 없었지만 가끔 깨어있을 때가 있었다고. 큰애가 뭔가 서류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자신은 뭔지도 모르고 손을 움직였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왜 큰애가 그렇게 서류를 서둘렀을까 싶어서 그래서 몰래 등기소에 가봤다고. 그랬더니 자신의 땅이 다 큰애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그때 알았다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모르는 척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고, 자신이 낳은 자식인데 차마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증거만 모아뒀다고, 언젠가 필요할까 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독대 밑에 숨긴 서류도 그래서라고. 며느리가 김장하다가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날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찾아줄 거라고 믿었다고, 30년을 이 집을 지킨 며느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며느리를 30년 동안 구박했다고, 손이 짜다고 하고, 김장을 혼자 하라고 하고, 친정도 못 가게 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자신은 제가 시집살이를 잘 견디는지 시험한 거였다고, 자신의 며느리가 진짜 이 집을 지킬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근데 정작 배신한 건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만 믿고 며느리를 원수로 봤구나. 정말 미안하다. 팔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해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모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3년 전에도 큰아들이 이상한 서류를 들고 왔었다고 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절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의심했지만 자식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됐냐고, 유미정이라는 여자 명의로 된 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에 알았다고, 큰애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인사시켰다고,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는데 눈빛이 이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우리 집을 보는 눈이 남의 집 보는 게 아니었다고, 마치 자기 집처럼 봤다고, 그래서 의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중에 동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상가 건물이 유미정 명의라고 하더라고. 그때 확신했다고, 큰애가 그 여자한테 빠졌다는 걸.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면 집안이 깨질까 봐서라고,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먼저 움직여줬다고, 자신은 용기가 없었는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장김치를 꺼내 시어머니와 함께 맛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느리 손이 참 귀하다고, 자신이 몰라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도 사람도 똑같아요. 썩은 건 결국 위로 떠오르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자신이 평생 김치를 담그면서도 그걸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시동생네가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한 일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큰애가 워낙 똑똑해서 아무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가족이라고,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밥을 많이 드셨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재판은 언제 끝나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최종 판결 나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큰애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처벌받을 거라고, 문서 위조와 사기죄니까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겠다고,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힘드시냐고 물었습니다. 힘들다고, 근데 며느리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남편을 고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밤마다 울었다고,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줘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처음으로 들은 감사의 말. 30년 동안 바랐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재판의 최종 판결.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다시 급식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김치찌개를 기다립니다. 급식 아줌마, 오늘 김치찌개죠? 많이 주세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담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손맛으로. 재판은 제가 승소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넘어간 모든 재산이 시어머니께 되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미정 명의로 된 상가 건물도 되찾았습니다. 그 여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 중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50 넘은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어제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자신은 해봤자 얼마 못 사는데 제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김치 담그는 영상을 보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삶도 김치처럼 익어가는 거라고.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좋은 맛이 난다고 댓글을 남깁니다. 저도 힘을 얻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마을에서 김장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강사로 나섰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제 손맛을 배우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본다고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최선희가 이렇게 든든합니다. 남의 아내로, 남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최선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정의는 김치처럼 제대로 익었습니다. 썩은 건 가라앉고 좋은 것만 위로 떠올랐죠. 이제 저는 압니다. 참는 것도 미덕이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참고만 살지 마세요. 때로는 나를 위해 싸울 용기도 필요합니다. 밥은 정으로 짓는 거지만 인생은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김치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대로 된 맛을 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